네, 그럼 이제 그 성과 중심 변동급 설계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어떠한 그 시기에 따라서와 그 지급 주체에 따라서, 지급 받는 그 단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그 시기에 따라서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성과급은 그 해년도의 성과급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장기 성과급은 그 연도, 전년도, 전전년도에 대해서 그 연도에 지급하는 성과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전년도, 직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에 대해서 평균을 낼 것인지에 대한 가중 평균 혹은 단순 평균 이런 기술적인 것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급하는 평가를 이제 그 평균하는 평가 업적을 모으는 시점에 따라서 단기, 장기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받는 단위에 따라서 개별 성과급과 집단 성과급이 있습니다. 개별 성과급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TI와 PS이고요. 개별 성과급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그 TI와 그 PS는 여기 정도 되겠네요. PS. 개별 성과급은 이제 그 KPI 달성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타겟 대비 뭐 90%부터 연봉에 뭐 한 10%를 줄게 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타겟 대비 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타겟 인센티브가 되겠죠. 또 삼성의 옛날 말로는 프로덕티비티 인센티브인 PI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죠? 차이가? 내가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받는 금품이죠. 그래서 당연히 임금성이 인정, 평균 임금성 인정 되는 겁니다. 집단 성과급은 프로핏 쉐어링으로 많이 되거나 혹은 프로덕티비티 인센티브, 집단 인센티브로 대변이 되는데 먼저 PI 같은 경우에는 PI가 확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이 아니라 집단의 목표, 매출, 목표 성과, 목표 KPI를 달성을 하면 집단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를 하고요. PS는 프로핏이 난 경우에만 집단적으로 지급하는 프로핏은 이익 단위잖아요. 개인이 이익을 낼 수는 없죠. 개인의 이익을 평가할 수는 없죠. 적어도 팀, 부서 이상이 되어야, 조직 이상이 되어야 그 매출과 비용을 뺀 어떠한 그 프로핏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PS는 집단 성과의 개념인 것이고요.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가 되는 게 PS, PI인 거죠. 그 중에서 PS. 왜냐면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을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혹은 또 이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뭔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에서 그 성과급의 평균 임금성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단기, 장기의 성과급이 나뉘고 그에 따라서 개인, 집단 성과급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PS와 TI가 있고 스페셜 보너스 같은 것들이 있다.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RSU 지급하는 거 이거죠. 보면은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이제 이 프로핏 쉐어링이나 타겟 인센티브는 일종의 제도, 스킴으로 결정이 되는데 스페셜 리코그니션 보너스 같은 경우, 리텐션 보너스라든지 사이닝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서 이제 재원만 하달해 주면은 경영진이 알아서 판단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제도 기반의 성과급을 운영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제도 없이 임의적으로 혹은 경영진이라든지 직책자, 부서장이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할당해 놓은 뒤에 부서장이 알아서 줄 수 있도록 스페셜 보너스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캐시로 줄 때는 재원만 하면 되지만 스탁으로 줄 때는 자사주 정도의 수량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스탁 옵션으로 줄 때에는 주식 가치 희석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 우리 시장 가치, 비상장 회사라고 하면은 우리 법인의 발행 주식수와 밸류에이션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단기와 중장기 적용 시점에 따라서 어떠한 성과급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단기에는 왜 그 TI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직 도입 단기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그 조직 운영 초기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조직이 성장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프로핏이 나야 주죠. PS는 뭐죠? 프로핏이 안 나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TI와 PS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 TI는 프로핏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혹은 집단이 목표를 달성하면 지급해야 돼요. 즉
적자일 때도 지급할 수 있는 보너스가 바로 TI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PI는 낮게 설계, PS 높게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도입 초기에는 당연히 그 TI를 하면은 자금 융통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적자가 발생했는데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로 갈수록 기업 경영이 안정화되면 TI도 함께 써서 그 우리 조직의 이윤 달성에 기여함과 더불어서 해당 조직 혹은 해당 그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할당받아 있는 그 KPI 지표 자체에 대한 달성 노력도 독려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스킴은 똑같아요. TI나 PS나 일종의 이제 스킴이라고 하는 것이 페이아웃 그 커브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건데, 제도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스킴이라고 하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보면 이제 그 상한이 존재하는 형태에서 기울기가 그 일정한지 혹은 어느 정도 이제 타겟 달성한 뒤에 기울기가 더 가팔라져서 즉 목표 달성 이후에 한 단위 성취 단위 1단위당 더 높은 인센티브를 매핑하는지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설계를 하는데 이게 바로 크게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겠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자,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기울어진 조금 더 이제 엑셀레이티드 그래프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의 성과를 더 독려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걸 위해서 과도하게 성과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울기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타겟 달성에도 추가적인 동기부여는 없겠죠. 근데 장점은 안정적으로 성과 달성 이후에도 꾸준한 노력들을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도한 노력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정적인 행위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스킴은 어떻게 차별화되어서 적용돼야 될까요? 같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영업, 여기는 관리에 쓰는 게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영업은 다다익선, 많이 팔수록 좋죠. 그래서 많이 파는 행위를 목표 달성해도 유도할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 달성 정도만 하고 그 이후의 목표는 굳이 달성하지 않아도 돼. 안정적으로 운영만 하면 되라고 하는 관리직에 이 그래프를 기울이면은 굉장히 이제 목표 달성했는데도 뭐 재무회계적으로 이상한 행위를 할 수 있거나 뭐 과도하게 뭐 원가 관리를 한다라거나 혹은 총무팀에 이러한 지표를 둔다라고 하면은 타겟 비용 절감했는데도 비품 아끼고 펜 아끼고 이런 행위들 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떠한 직군의 특성,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 어떤 행위가 바람직할까를 염두에 두시고 직군별로, 조직 단위별로 이런 인센티브 스킴을 차등화 적용하시면 됩니다. 스킴 설계하는 것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그렇습니다. 개념 자체를 보시면은 타겟은 이제 X축은 이제 목표 수준을 의미를 하고요. Y축은 지급 수준을 의미를 합니다. X축에서 목표 수준은 먼저 타겟을 잡아주시고요. 타겟은 목표인 거죠. 우리 회사의 어떠한 목표 영업이익, 목표 매출액, 해당 구성원의 어떠한 목표 판매, 어떠한 목표 보고 뭐 어떤 뭔가 행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Y축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연봉 대비 X%, 월급 대비 X%를 줄 수 있는 어떤 적당한 인센티브 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과 적정 지급 수준을 설계하고 나신 뒤에 두 번째 개념으로 트레숄드와 맥스, 캡을 설계하셔야 되고요. 트레숄드는 뭐냐? 말 그대로 문턱이죠. 타겟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타겟을 달성하는 구성원의 노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정 비율이 위아래 80% 정도 20%포인트 내린 8할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겟의 80% 정도를 기준으로 트레셔드를 일반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근데 그냥 80%만 설계를 해도 달성을 해도 소정의 성과급을 줄게라는 의미인 거고요. 근데 조금 더 관대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트레숄드를 타겟 대비 60%까지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 대비 반 조금 넘으면 인센티브 줄게라는 철학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황금률은 없어요. 황금률은 20%로 타겟 대비해서 20%포인트 내린 게 트레숄드, 타겟 대비해서 20%포인트 올린 게 캡인데 그건 황금률일 뿐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기업 상황에 따라서 설계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대기업 사례를 갖고 온 거고요. 이건 이제
타겟 인센티브예요. 개인 성과 결과에 따라서 연봉 대비 그 성과급 지급률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이 B임원이고 여기는 관리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C까지는 같지만 BA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BA가 확실히 임원 쪽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직무별로 커브를 꼭 달리 가져갈 수도 있고요. 혹은 관리나 이제 그 어떤 직급 위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스킴을 달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계 회사 사례이고요. 영업과 비영업으로 나누어서 그 인센티브 제도 자체를 다르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영업 보시면은 타겟 달성한 뒤에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만 되면 이제 좀 꺾죠. 그러니까 조금 버라이어티하게 설계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행위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행위를. 근데 그게 아니라 비영업은 그냥 구간으로 심플하게 나눴죠. 그러니까 이제 달성하면 달성하는 대로 영업 직구는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반면 비영업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같은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세일즈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업 지표의 레비뉴, 즉 그 코스트 리덕션에 대한 원가 절감에 대한 책무를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에 따라서 성과 지표도 이렇게 차등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 사례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거 이제 타겟 인센티브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그 퍼포먼스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프로핏 쉐어링인 거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PI입니다. 보시면, A등급이 100% 인센티브 지급받, A등급이 타겟 100%겠죠? 그럼 100% 준다라는 거예요. 뭐의 100%인지는 아마 그 기본급일 거예요. 그 기본 월급. 근데 여기는 보시죠. 훨씬 더 높죠? 여기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PS가 되면 이제 적어도 이제 100% 달성된 순간부터 잘하면 150%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훨씬 더 프로핏이 발생을 했을 때에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프로핏이 달성하기 전에는 안 줘요. 주지 않아요. 왜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게 C등급만 받아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는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S와 PI를 적절하게 섞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PS는 그 이익이 났을 때 많이 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이것 역시 나름대로 황금 비율이 있어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PS를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PS를 설계를 하실 때 PS 프로핏이 이렇게 쭉 나면은 어느 정도 비용, 인건비로 털어가지 않으면은 이거 다 세금 맞고 좀 빼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프로핏이 낮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인건비로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가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누구나 다 좋은 거예요. 사업주도 좋고 구성원도 좋고. 그래서 이제 성과급 설계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프로핏 쉐어링이다 보니까 이익 기준을 설계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영업이익. 근데 이제 조금 더 EVA, EBITDA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많이 이제 이자라든지 뭐 이런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타 잡비 이런 것들까지 그 제외하고 난 뒤에 이윤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보면 영업이익 지표로 간다라고 했을 때의 장점은 구성원에게 메시지를 주기가 편하겠죠. 구성원에게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에서 일을 하는 프론트 직구는 매출액 높여라. 그 백오피스는 이제 그 비용을 낮춰라.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단점은 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과급의 평균 임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영업이익 지표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곧바로 그 성과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성과급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급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근로의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근로의 대가성 측면에서 매출액과, 그러니까 어쨌든 영업이익에서 이제 비용은 우리가 인건비, 맨아워 절감하는 측면, 우리가 비품, 자료, 조금 이런 것들, 원자재 조금 아껴 쓰는 것도 있지만, 원자재 값이라든지, 대내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는 원부재, 그 원가 자체, 제조 원가 자체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근로의 대가로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역시 영업이익 기반의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류되어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당기순이익이나 EVA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근로대가성을 낮출 수가 있겠죠. 여기는
세금까지 고려하니까 세금이나 다른 여러 가지 회계적으로 근로와의 관계없는 관계가 약한 먼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모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근로자가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떠한 구성원들에게 메시지는 약해지지만 성과급의 평균 임금성은 높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업이익으로 어떠한 그 성과급을 지급하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해요. 그 구성원들 메시지 주기도 편하고 구성원들이 이해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성과급을 설계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스킴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스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타겟 잡으라고 그랬죠. 타겟.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설계할 겁니다. 타겟 10% 잡으면 이제 20%포인트 낮은 거 8%, 20% 높은 거 12%로 잡아주시고요. 타겟을 달성했을 때 월 기본급 대비 110으로 잡았어요. 이 기준은 뭐냐면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인센티브 비율을 굉장히 낮게 설계한 건데 보통 어떠냐면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총액이 비율이 5에서 7% 정도 수준으로 설계하면 딱 좋아요. 이 정도가 일반적인 프랙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액 대비해서 그 영업이익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총액을 5에서 7%로 산정하면 좋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 10%를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상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데 거기서 영업이익 10% 내면은 얼마가 나와요. 그럼 이게 영업이익액인 거죠. 그럼 영업이익액 대비해서 구성원들 110%를 쭉 말아냈을 때 쭉 110% 월 기본급의 110%를 쭉 곱해서 썸을 한 이 비율이 5에서 7% 정도가 되는지, 즉 이 값 나와 있고 이 값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역산하면. 그래서 이제 이 Y축에 대한 값은 황금 비율을 기준으로 주고 예상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봤을 때에 이 분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바로 이 Y축의 적당한 이제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센티브 총액이 영업이익의 10%를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뒤에서 이제 프랙티스 보여드릴 건데 보통 그렇게 설계를 해야 나머지를 투자금이나 다른 데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5에서 7%를 인센티브 스킴에 태우고 나머지 재원이 조금 더 발생을 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리텐션 보너스, 스페셜 리코그니션 이런 거 보셨죠? 그럼 뭔가 임의적으로 주는 보너스로 우수인재에게만 빵빵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 구성원들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재원 활용의 어떤 타당성 이런 측면에서 더 바람직합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제 꺾은 그래프죠. 타겟 달성했을 때보다 이제 여기서 여기 증가율보다 여기서 여기 증가율, 그러니까 증가율은 이제 높지만 이제 이 갭이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퍼센트 포인트가 15% 포인트 나지만 여긴 7% 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갭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단위당 올라가는 인센티브 지급 비율이 더 타겟 달성한 뒤에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펀딩 스킴은 이 정도로 설계하면 되고요.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건 이제 너무 이제 영업이익액이 많이 나는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고 보통 5에서 7%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글로벌 대기업 사례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EVA가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이 아니니까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비율은 높아져야겠죠.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같은 것들을 하시려면 10% 한 10에서 13% 정도로 설계하면 되시고요. 영업이익은 5에서 7% 정도로 설계하시면 인센티브 대비의 지급 비율 딱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영업이익의 5%, 당기순이익의 10%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설계를 하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이제 글로벌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타겟을 달성했을 때 보통 연봉의 10% 정도를 준대요. 보통 글로벌을 봤을 때 이게 이제 딜로이트 자료인데 어쨌든 타겟을 달성을 했을 때의 기본급 연봉이에요. 월급이 아니라 연 10% 정도를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말하고 있으나 이건 그냥 비율일 뿐입니다. 비율일 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염두에 두지 마시고 그냥 염두에 두시되 그냥 이제 기업에 조금 바람직한 것들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중요한 건 성과급은 이제
이건 펀딩 개념인 거예요. 이걸 한 번만 정리하고 말씀드리면은 성과급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펀딩과 얼로케이션. 즉 방금 보여드렸던 펀딩 스킴은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얼마의 PS 재원을 쓸 수 있는가를 결정한 거예요. 영업이익 대비 인센티브의 비율이 5에서 7% 되도록 펀딩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개별 구성원에게 뿌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n분의 1 할 건지 혹은 직급에 따라 차등할 건지 혹은 평가에 따라 차등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얼로케이션 즉 배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아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펀딩 스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의 평균임금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평가는 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이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얼로케이션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성과급은 평균임금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S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펀딩 프로핏이 나지 않아서 펀딩 자체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S를 받아도 성과급은 제로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얼로케이션하는 이제 구성원에게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런 장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n분의 1은 거의 안 하죠. n분의 1은 거의 못 하고요. 성과 기준으로 이제 그 K 커팅 방식이라고 쓰고요. SAB, CD에 따라서 이제 구성원들이 성과에 따라서 다 나눠 갖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캐스케이딩도 단위 조직의 어떤 그 성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개인 성과에 따라 SAB, CD 매트릭스를 쓰는 게 아니라 조직 성과에 따라서 이번에 조직 쭉 랭킹을 세워봤을 때 잘하는 조직이 여기다. 그럼 인당 성과급의 얼마에서 많은 재원을 뿌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캐스케이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영업 지점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한 내용인데요. 그 어떤 그 지점별로 이제 그 성과에 따라서 지점의 어떤 그 매출 성과에 따라서 어떤 지점은 S를 많이 주고 어떤 지점은 D를 많이 줘서 PS 비율이 조금 차등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뒤에 이제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를 그린다라고 하면 직급과 그 어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아까와 다른 내용입니다. 아까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사원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성과급은 믹스가 이제 페이 믹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직급일수록 믹스가 높다라고 했잖아요. 높은 믹스, 그러니까 고직급일수록 높은 믹스가 높기 때문에 부장 S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밑으로 직급 내려갈수록 낮게 평가 내려갈수록 낮게 설계를 해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기본급과는 조금 다르게 설계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고직급으로 갈수록 페이 믹스가 높아져서 성과에 따라서 충보상이 높아질 수도 성과에 따라서 충보상이 확 깎일 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상 체계를 조금 입체적으로 설계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성과로 갈수록 믹스가 높아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총보상이 고성과로 갈수록 이제 기본급 비율보다 성과 비율이 확연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급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우리가 2연 지급도 고민할 수가 있어요. 2연이라고 하는 건 주식 보상할 때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주식 보상 혹은 장기 성과급 할 때 활용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단기 성과급도 2연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가 있고요. 이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동의서 같은 것도 함께 받으시면 좋죠. 왜냐? 어쨌든 이제 성과급은 근로자의 어떤 그 뭔가 노무에 대한 대가이지만 지급 방식 같은 것들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이도 나누어서 지급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이 염려가 되신다라고 하면 개별 모든 구성원들에게 성과급을 나누어 지급할 것이다라고 동의를 받는 것도 바람직해요. 스탁옵션이나 주식 보상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이제 스탁옵션 잘 안 씁니다. 이제 스탁옵션 잘 안 쓰고 팬텀 스탁 써요. 팬텀이라고 하면 가상의 주식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스탁옵션을 쓰고 주식 행사를 하면 주가 가치가 희석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탁옵션보다는 RSU는 이제 자사주가 많아야 되는 것이고 RSU보다는 주식이 아니라 주식 한 주에 얼마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설적으로 만들어 놓은 팬텀 스탁,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주식을 지급하고 회사하거나 그거 행사를 했을 때에 회사가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이런 식의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쭉 보시고 영업 인센티브도 한번 쭉 보시고요. 보통 이제 지점 랭킹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인센티브 구간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커미션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계단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식의 어떤 그 장점은 이 구간에 걸린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금 더 높은 타겟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규모화 한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구성원들이 막 오밀조밀 몰려있다라고 하면 이 구성원들을 높은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한번 끊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일즈 인센티브는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업직은 인센티브 설계하기 제일 쉽기 때문에 커미션 받은 거에 몇 %를 준다. 혹은 보너스, 타겟 달성하면 얼마 정액의 보너스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팟 보너스는 리텐션 보너스, 사이닝 보너스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둘 다 똑같은데 입사할 때 받느냐, 재직 중에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이제 맥은 똑같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에게 이 보너스를 지급을 할 때 재직 근로 조건을 거셔야 돼요. 재직 의무 복무 조건. 그러니까 이제 2년 정도 이제 그 의무 복무를 할 경우에 사이닝 보너스 500만 원을 준다라고 하고 1년 뒤에 해당 근로자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250만 원, 그 50% 근무 안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 환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건으로 거셔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근로자들을 계속 리텐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무 중위 성과급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 추가가 된 게 뭐냐면은 아까는 직무가치 평가에 따라서 직무급 정액을 꽂았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직무가치 그룹에 있다, 높은 그룹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평가를 D등급 받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매트릭스가 설계된 거예요. 직무평가와 구성원의 업적 인사평가를 함께 고려한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직무평가도 잘 돼야 되고요. 인사평가도 잘 되어야만 이 보상제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이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이슈 그냥 간략하게만 짚고 그 질문 들어온 거 답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그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이슈도 분명히 올해 화두가 될 거예요. 올해 분명히 나올 것이 대부분의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이슈가 되어 있던 이슈였던 것은 그 공공기관 경영 평가급이었어요. 경영 평가 성과급. 였어요. 한 17년도에 정리됐습니다. 이게 임금이야? 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답은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겠죠. 왜 그럴까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의무와 그 근로의 대가성이 두 가지가 임금 판단의 지표라고 했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공기관 경평성과급을 어떻게 임금으로 인정했는지를 봐야 이 일반 타기업의 PS의 속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평성과는 경영평가 평가 편람에 있고요. 그 조직이 SAB, C, D 중에 어떤 등급을 받으면은 얼마의 성과급을 줘가 나와 있어요. 지급 의무가 명확히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가 화두입니다. 그거는 자 보면 이제 어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물론 시장형 공기업도 있긴 있습니다만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어쨌든 이 구성원들의 어떤 근로의 대가에 따라서 비용 절감 같은 것들을 토대로 서비스의 질 향상 같은 것들을 토대로 그 좋은 평가를 받지 않느냐라는 것에 착안해서 SABCD에 대한 결과는 시장 환경에 대한 것들보다는 구성원의 일치단결한 노력 때문에 얻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근로대가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입니다. 자, 그럼 사기업 볼게요. 사기업은 뒤에서 볼게요. 자, 사기업은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 지급 의무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먼저 지급 의무 한번 볼게요. 지급 의무. 예를 들면 뭐 취업 규칙에 혹은 보상 세칙 운영 세칙에 해당 뭐 경영 성과급은 경영 성과가 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급 의무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경영 성과가 난 경우에는 뭐 반드시 몇 퍼센트, 5에서 1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지급 의무가 있는 거고요. 혹은 경영 성과급이라고 하면 경영 성과가 난 경우에 반드시 구성원과 합의하여 지급한다라고 하면 지급 의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무조건 다 평균임금이냐? 그렇진 않죠. 근로의 대가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딩을 할 때의 기준이 영업이익이냐 당기순이익이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어도 그 영업이익을 내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비용이 시장 환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근로의 대가성이 줄어듭니다. 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타겟 달성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원부재자, 대내외적인 정책적인 리스크 때문에 어떠한 그 이익이 안 났다라고 하면 혹은 그런 그 대외적인 순풍 때문에 이익이 활발하게 났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근로의 대가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 이제 시간도 어느 정도 됐고,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